네, 반갑습니다. 네, 홍지웅이라고 하고요. 네, 레벨 1에서는 이제 제가 한 3과목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 2 가셔도 저랑 2과목 같이 하셔야 되고요. 레벨 3 가셔도 저랑 2과목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는 앞으로 좋든 싫든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그 강의 때는 힘든 게 이 오프닝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말에 심심해서 제가 그동안 강의를 몇 시간을 했나 한번 제가 세봤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프로 계획러라서 제가 그동안 했던 모든 강의들은 다 제가 엑셀 파일에 기록을 해놓거든요. 했더니 약 2,500시간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한 몇천 시간 강의하면서 제가 좀 느낀 바를 좀 미리 말씀드리면, 강의할 때 제가 처음 생각했던 방식은, 야,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되게 열심히 잘 강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중 가서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열심히 잘하는 게 아니라 앉아 계신 분들이 도대체 내 강의 왜 듣는지에 대한 니즈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거를 충족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시험 강의할 때는 시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실무 강의할 때는 실무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 같은 금융기관은 정말 잔인하게 주말에 교육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주말에 그분들한테 교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어떤 표정 짓고 있을까요? 아무런 농담을 던져도 절대 웃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강의하면 될까요? 최대한 시간이 빨리 가게 해드리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왜 앉아 있는지를 제가 좀 파악을 해보면은 두 분류로 분류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분류는 일단 CF 시험을 치기로 결심을 하신 분, 이 첫 번째 카테고리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 내가 시험을 칠지 말지 명확히 결심이 안 서신 분, 이렇게 두 분류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이 두 부류의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니즈를 다 충족시켜 드리도록 제가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설명이 오기 전에 다른 분들한테 이 설명회에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라고 좀 여쭤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도 제가 좀 미리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자, CFA라는 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CFA 약자가 뭐죠? CFA는 아시죠? CFA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그걸 들으러 오신 거잖아요. 네, 자, Chartered 그리고 Financial Analyst라고 약자가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다른 자격증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CPA 뭐의 약자죠? Certified Public Accountant입니다. 자, 똑같은 C인데 어떤 거는 Certified, 이거는 Chartered예요. 그럼 무슨 차이냐? Certified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국가에서 공인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러면 차터드는 뭐냐? 국가에서 공인하지 않습니다. 어떤 협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러면 CFA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 특정 국가가 공인을 하는 자격증은 아니구나. 특정 국가가 공인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그 자격증 보유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공인회계사를 예로 들게 되면은 회계 감사 업무, 그리고 변호사를 예로 들면은 소송 업무. 하지만 CFA는 어떤 특정 국가가 공인하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CFA 협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자격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득을 한다 하셔도 여러분들만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단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래도 이 자격증이 갖고 있는 글로벌한 파워풀한 얘기부터 좀 해볼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격증이 왜 생겼고 언제 생겼고 도대체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지를 한번 얘기해 보면서 이 자격증의 성장 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역사겠죠. 자, 영화 보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연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눈빛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중간에 디카프리오가 이제 사기꾼 역할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미국 되게 옛날 금융시장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디카프리오가 사기꾼인데 증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해서 물어봐요. 옆에 사수한테. 선배님, 저희가 뭘로 돈 벌면 돼요? 저는 주식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선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는 브로커란 직업이야. 우리는 고객들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는 걸 도와드리면서 중간에 수수료를 챙겨. 그러니까 고객들의 매매를 도와주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한 줄짜리 인수인계에 대해서 딱 듣더니 디카프리오가 아, 그래요? 그러더니 전화기를 잡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증권사에서 갖고 있는 고객 리스트를 갖고 와서 고객한테 전화를 걸어요. 따다다다다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정말 처연덕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전 무슨 증권사의 누구누구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전화는 한정된 고객들에게만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은 A 주식회사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다음 주쯤에 성공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하고요. 그 발표 이후에는 해당 주식이 2달 만에 한 2배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를 끊으시게 되면은 다른 고객분에게 저희가 매매를 권유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주식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니까 고객이 네, 살게요 라고 하죠. 그러니까 디카프리오가 네, 알겠습니다. 청구서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탁 끊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수가 정말 놀란다는 듯이 디카프리오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그 정보 어떻게 알았어? 디카프리오가 뭐라고 하죠? 나도 몰라요. 그냥 얘기한 건데. 아무거나 지르는 거죠. 자, 미국 금융시장이 이렇게 예전에는 아사리판이었어요. 질서가 없었죠. 그냥 아무나 다 샀다 팔았다를 다 그냥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보다 못한 미국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게 그 유명한 1933년법 증권법입니다. 1933년에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네 브로커들 안 되겠다. 고객에게 주식 매매를 권유하고 싶으면은 due diligence를 해야 해. 그 다음에 그 due diligence가 된 다음에는 고객한테 권유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 due diligence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말로 실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줄여서는 DD라고 하죠. 자, 그래서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격증이 필요한 동네는 아닙니다. 근데도 너무나 무질서하게 이렇게 활동되다 보니까 그 재무부나 정부에서도 뭔가 우리가 좀 바로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민간에서도 이걸 되게 안타깝게 지켜보던 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CFL을 만드신 분입니다.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세요. 네이버에 치게 되면은 바로 제일 먼저 이분에 대해서 뜨는 게 아니라 네이버 쇼핑이 먼저 떠요. 이분이 만든 책에 대해서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만드신 분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그 책을 읽으면은 가치 투자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자, 그러면은 가치 투자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드는 생각이 누가 떠오르죠? 워렌 버핏이 떠오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의 제자 워렌 버핏의 스승이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네,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게 되죠. 그래서 1940년대에 주장을 합니다. 법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금융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전문 인력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 지식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우리도 뭔가 우리끼리 협회를 만들어서 시험을 치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한테는 우리의 차터를 증여하자라고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많은 준비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반대도 있었고요. 협회를 모으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CFA 제1차 시험이 언제 치러지게 되냐면은 1963년에 1차 시험이 치러지게 돼요. 자, 그래서 1차 시험이 치러지게 된 이후부터 지금 2022년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63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에서 그러면은 몇 명의 사람들이 차터를 받았냐? 여태까지 총 15만 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작년 기준으로 약 3,000명 정도가 지금 차터 그 자격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지금 매년 20만 명이 지금 응시를 하고 있고요. 응시를 하고 있고 전 세계 179개국에서 시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79개국이라는 단어가 숫자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가 몇 개 나라에서 팔릴까요?
190개국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코카콜라가 팔리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 다 CFA 시험을 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역사 속에서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이 도대체 이 정도 교양과 지식이 있어야 금융권에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을 거다라고 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능력들이 있을까요? 미래를 추정하는 능력? 절대 아닐 겁니다. 당연히 어떤 재무 지식, 회계 지식,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 할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지만 도대체 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이게 세 번째 과목으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아저씨가 있었던 1960년대를 생각해 볼까요? 뭐가 가장 핫했을까요? 금융이라고 하면은 주식이었겠죠. 네. 그래서 주식이라는 첫 번째 과목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1980년에 생겼어요. 중국 상해 지수는 1990년에 생겼습니다. 얼마 안 됐죠? 네. 자, 그럼 미국 다우 지수는 언제 생겼을까요? 미국 다우 지수 1894년에 생겼습니다. 1894년.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죠? 제 근현대사에 대한 기억이 아직까지 맞다라면 그때가 갑오개혁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아무도 동의 안 하지? 강화도 조약 1876년, 이모군란 1884년 뭐 이런 식으로 외웠었잖아요. MG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네, 주식이 첫 번째였어요. 그 다음에 주식 다음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채권이 있겠죠. 네, 그래서 주식, 채권 요 두 과목이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가면서 금융시장이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을 해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네. 그래서 풋옵션, 콜옵션이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파생이라는 디리버티브라는 과목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파생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산을 운용할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시간이 갈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주식이 성장률이 점점 더뎌지는 걸 발견을 해요. 왜 그러냐? 정말 신기한 일인데 대한민국을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에 아까 1980년에 코스피가 생겼다고 했는데 그럼 1980년부터 1990년까지 대한민국 코스피의 평균 상승률이 몇 %였을까요? 이때가 20%였어요. 20%. 그냥 코스피에서 안 망할 것 같은 거, 10년 동안 안 망할 것 같은 거 사고 가만히 있잖아요. 연평균 20%씩 벌었어요. 이 당시는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높았거든요, 이때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어때요? 1990에서 2000년. 이때 10년 존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97년 IMF가 있었죠. 네, 그래서 경쟁 성장률이 이렇게 꺾이니까 이때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때가 평균이 3%였어요. 2000년으로 와보겠습니다. 2010년 몇 %일까요? 그나마 좀 나아졌어요. 이때 상처가 회복이 됐거든요. 이때가 6%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훨씬 더 내려왔죠. 어떤 게 보이세요? 아,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경제 성장률이 빠를수록, 높을수록 주식 상승률은 높다. 반대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주식 성장률도 낮아지게 되겠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전 세계의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저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이라는 거에서 기대 수익률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 그게 바로 대체 투자예요. 우리가 사모펀드, 헤지펀드, 그리고 커머디티, 부동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대체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고객의 돈을 받아서 수익을 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일단 CFA 월드에서는 필연적으로 이 네 가지 중에 항목을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사실상의 주인공. 축구로 치면은 공격수 역할을 하는 그런 과목들이 이 네 과목이 일단 포진이 되게 돼요. 근데 이 네 과목
만약에 누가 나한테 100억을 줘요. 야, 운용해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 100억 어떻게 운용하실래요? 테슬라 가자 이러면서 테슬라에서 몰빵 칠래요?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골고루 나눠 하시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배웠어요? 포트폴리오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다 같이 한 바구니 담으면은 어떤 효과가 이루어져? 라고 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과목이 생깁니다. 이게 5번째 과목이에요. 자, 그래서 이 주식, 채권, 파생, 대치 투자 그리고 이것을 다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고 이제 뭐가 등장하게 되냐면은 얘네들은 이제 공격수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가 저 공격만 잘해서 과연 될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잘해요. 좀 뭐 우리 손흥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축구 선수를 11명을 전부 다 손흥민으로 하면 될까? 하다못해 축구 감독도 손흥민 선수라면 될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전체 시장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축구 경기가 실제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뷰도 있어야 될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자, 그래서 우리 전체 축구에 대한 룰도 알아야 되고 흘러가는 것도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경제학이 나오게 돼요. 경제학. 아무리 회사가 잘해도 아무리 채권이 좋아도 경제가 에브리바디 떡락하면은 다 같이 떡락하잖아요. 전체 상황도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학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상황도 정상적인 상황인지 아니면은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규분포가 있으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정규분포 안에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양극단값에 있는 건지도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코노믹스와 퀀트라는 과목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7과목. 자, 그러면은 이거는 현재 전체 상황을 체크하는 거고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외계인한테 축구를 소개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일단 뭐부터 얘기하실래요? 발로 차는 거야. 손으로 잡으면 안 돼. 이게 외계인이 물어봐. 야, 골키퍼는 왜 손으로 잡아? 발로 차면 안 된다며. 어떤 느낌 드세요? 답답하죠. 왜냐면은 축구 경기 안에 룰이 있고 그 안에 언어가 있는 건데 왜 얘는 일을 못할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마찬가지로 금융시장 안에도 언어가 있어요. 회계의 정의가 과거에 뭔가 벌어진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정해진 회계 원칙대로 기록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한다면은 제2 정의는 비즈니스 랭귀지라고 합니다. 실제 기업들의 언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동네에 있는 언어도 우리가 일단 필연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서로 대화할 때 같은 언어로 얘기하지. 그래서 언어 기능을 하는 것이 여기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언어. 그게 바로 FSA. 회계라고 불리는 Financial Accounting Statement라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Corporate Finance, 재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럼 얘는 뭐냐? 회계에 대해서 배웁니다. 얘는 재무학에 대해서 배웁니다. 언어예요. 이건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얘기하려면은 얘네들의 이해가 당연히 선 반영돼야 돼요. 그럼 딱 감이 옵니다. 제가 얘네들을 이해하려면은 얘네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레벨 1에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 중요할까요?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벨 1에서는 이 두 과목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조금 심한 얘기로 이 회계만 잘 공부하셔도 레벨 1에는 합격에 지장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은 딱 봤는데 언어도 알았어요. 상황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산을 고를지도 우리가 이제는 알 수 있어요. 그래도 한 개가 더 중요하다고 CFA-협회는 얘기합니다. 뭘까요? 반칙이 아니면 해도 돼? 아니지.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요즘 우리 날강두가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요? 예전에는 되게 팬 많았잖아요. 1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요즘은 정말 우리 호날두가 이제 호로날두부터 시작해서 날강두부터 시작해서 뭐 혼자두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벤치두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욕 먹었어요? 매너가 없잖아. 그래서 매너를 makes man. 우리도 윤리적으로 행동을 하자. 그래서 마지막 플러스 알파.
ethics가 붙습니다. 윤리라는 과목.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과목이 구성되는 것이 CF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thics,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에요. 일단 영어 문제고요. 그리고 윤리에 대한 거를 영어로 물어보는데 금융윤리에 대한 걸 영어로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애널리스트가 있는데 어떤 기업을 탐방하고 싶어 한대요. 저평가된 것 같아서. 근데 문제는 그 기업의 공장이 저기 아무도 가지 않는 도로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있더래요. 사막 한가운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애널리스트인데 당신의 기업을 좀 탐방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갈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얘기합니다. 아이고, 환영합니다. 오기 힘드시죠? 저희가 그래서 헬기 보내드릴게요. 헬기 타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헬기를 탑니다. 타고 가서 기업을 탐방을 잘해요. 인터뷰도 잘하고. 기업에서 사막 한가운데니까 밥 먹을 곳도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업에서 음식을 제공해 줬어요. 음식도 호화로운 거 아닙니다. 그냥 샌드위치. 샌드위치 먹고 다시 헬기 타고 돌아와서 그 기업에 대한 탐방 보고서를 썼습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는 CFA ethics를 위반했을까요? 안 위반했을까요? 정답은 위반했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돌아와서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기업이 제공한 헬기와 식대를 다 받아 먹고 보고서를 쓰는 겁니다 라고 공시라든가, 아니면은 이 기업이 나한테 제공했던 헬기 비용과 샌드위치 비용을 다 지불하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 드세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막 한가운데 가는데 어떻게? 헬기 보내준다는데. 이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틱스에서는 CFA 차트 홀더로서 지켜야 할 되게 세밀한 규칙들이 다다다다다다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하고 푸는 방식이고요. 이게 사실상 레벨 1, 2, 3 가면서 수강생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과목이에요. 왜냐면은 공부에도 잘 안 오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어의 뉘앙스가 또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과목들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이제 CF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레벨 1, 2, 3 오시게 될 때 이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들을 계속 테스트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레벨 3까지 오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레벨 1, 2, 3 얘기를 했는데 네 번째, 레벨별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레벨별 차이. 일단 레벨 1, 2, 3 중에서 합격률이 제일 낮은 건 레벨 몇일까요? 합격률. 다들 레벨 3일 거라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레벨 1이 제일 합격률이 낮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레벨 1 합격률은 29%. 월드와이드. 우리나라는 더 낮겠죠? 네. 레벨 2 합격률이 37%. 그리고 레벨 3 합격률이 41%입니다. 그 말은 뭘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레벨 1에는 허수가 많다. 그렇지 않을까요? 레벨 1은 일단 다들 시도해보자 라고 해서 등록만 하고 시험장에 나타나지 않은 분들도 사실 꽤 많아요. 마치 매년 1월이 되면 헬스장에는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기부천사. 어떤 기부천사가 나타나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1년 회원권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1년 회원권을 딱 등록을 해요. 그분은 앞으로 언제 동안 보이죠? 한 2주간 보여요. 그리고 구정이 지나요. 그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1년치 기부했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 안 나타나다가 다시 내년 1월에 나타나죠. 고생 많으십니다. 다이어트 하기로 했어요. 이러면서. 레벨 1에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이 낮은 것도 있고, 실제로 우습게 보셨다가 실제로 크게 데이셔서 떨어지는 분들도 많으세요. 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과목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과목 공부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그럼 일주일에 10과목 하려면 그것도 미칠 지경이죠. 네. 그리고 시험장 갈 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시험장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내가 이거 붙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교과서를 얘 걸 핍니다.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얘가 공부하고 있는데 얘가 생각이 안 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과목을 한꺼번에 머리로 담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벨 1, 2, 3 때 레벨 1 때 이 프로세스를 제대로 숙독하지 못하게 되면은 합격률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럼 레벨 1에서는 뭘 물어보냐? 레벨 1에서는 야구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야구. 투수 입장에서 레벨 1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공을 던져야 되는데 너클볼이라는 게 있고 커브볼이라는 게 있어. 자, 보이지? 저거 무슨 공이야? 아, 네, 직구네요. 네, 몸쪽 꽉 찬 변화구네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실제 레벨 1에서는 아, 저런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개념 위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통 되게 제네럴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깊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레벨 1에서는. 레벨 1에서는 강사분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것 위주로만 공부를 하셔도 합격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2 가면은 방금 커브볼이 이런 거야. 너클볼이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CF여파가 나한테 얘기를 해요. 봤지? 레벨 2에선 던져봐. 우리 유명한 짤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 머리 하나도 모르겠어. 눈 하나도 모르겠어. 손가락 매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유명한 짤들. 짤 나만 모으나? 밈 이런 거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레벨 2에서는 실제로 던져봐 라고 해요. 이거를 레벨 2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밸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아, 레벨 2에서는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 네. 그리고 실제로 레벨 2에서 많은 수강생분들이 포기를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험 난이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1이고 이게 2고 3면은 1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2에서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그 다음에 걱정되실 거예요. 야, 3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행히 3는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레벨 1, 2, 3 중에 저도 강의를 하지만 단언컨대 레벨 2가 제일 어려워요. 레벨 2는 정말 실무 레벨까지 다다다다 내려가기 때문에 힘듭니다. 자, 그 다음 레벨 3 가보세요. 자, 다시 야구로 와보겠습니다. 커블볼 던질 줄 알아요, 이제. 너클볼도 던질 줄 알아요. 직구도 잘 던져요. 레벨 3에서는 갑자기 야, 일로 와. 네 자리 거기 아니야. 네 자리는 타자야. 너 이제 공 쳐야 돼. 그동안 한 번도 치라고 한 적 없었으면서.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보이지? 공이 날라올 거야. 너 근데 다 던져봤잖아. 커브볼인지 너클볼인지 직구인지 네가 판단을 해. 그 다음에 네가 쳐봐라고 합니다. 여기부터는 타자 입장이에요. 그동안은 이거 이렇게 쓸 때 얼마게요? 이거 있을 때 답을 구하세요. 였는데 레벨 3 때는 이렇게 옵니다.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거예요. 너 고객한테 뭐라고 할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가 등장하냐면은 한국 분들이 모두 걱정하는 에세이가 등장을 하게 되죠. 에세이라고 해서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에세이 우리가 막 생각하기에 에세이 뭐예요? 수필. 내가 뭔가 다다다다다 적어야 될 것 같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 생각했을 때 문장을 막 적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시 들어볼까요? 어떤 에세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스토리가 쫙 나오게 돼요. 답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어요. A because 이렇게 해가지고 뭐는 efficient하다. 뭐는 lower than B다. 이런 단순한 문장으로만 적는 것이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벨 3 강의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답 적으실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있잖아. which, that, who 이런 문장 구조 만들게 되면 무조건 틀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레벨 3 가시게 되면 이런 에세이들을 또 같이 강사분들과 함께 열심히 기계적으로 트레이닝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레벨 3가 이제 끝나게 되는 과정이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지금 레벨 1 문턱에 같이 오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공부 방법 이 4번째, 5번째
이러고 해야 될까? 저는 원래 이렇게 판서를 다 해놓고 강의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니까 좀 되게 어색하네요. 공부 방법.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뭐 기간도 얘기해 볼까요? 모두가 다 각자 선호하시는 공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일단 공부하려고 하려면은 여기 나와 있네. 이 아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있습니다. 자, 문제가 있죠. 두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 처음에는 CF협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시험 붙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LOS라는 걸 저희가 쭉쭉쭉쭉쭉 만들게요. 자, 그러면은 이 LOS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강생들이 컴플레인 엄청 들어오지.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CFA가 아 그래요? 그럼 저희가 이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책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기존의 금융학, 재무학에 있는 원서를 다 때려 박은 책을 딱 만들어요. 그게 방금 보셨던 커리큘럼북이라는 겁니다. 겁나 두껍습니다. 그래서 이따시만한 책을 만들죠.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저도 다 읽어본 적 없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할게요. 한 번도 읽어본 적 없습니다. 네, 우리 책꽂이에 꼽아놓으면 근데 일단 좀 멋있어요. 왜냐면 이제 나도 책꽂이가 있는데 맨날 아직도 뭐 이상한 뭐 심리학 책이나 뭐 이렇게 자기계발 도서 아니면 뭐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막 이런 것들은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CFA 커리큘럼 꼽아놓으면 나도 뭔가 금융이 된 것 같고 멋있거든요. 그런 용도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거 말고 어떤 카플란이라는 출판사가 있었어요. 출판사가. 여러분들 이거 다 읽기 너무 싫으시죠?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요약집을 만들게요. 이거 보고 공부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공부하세요. 그래서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 이걸로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셔도 사실 합격에는 지장 없어요. 근데 수강생분들 중에 만약에 나는 100가지의 항목이 있으면은 100가지를 무조건 다 완벽하게 이해해야 직성이 풀린다. 혹은 나는 CFA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는다. 나는 수석이 목표다. 하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는 문 닫고 내가 문 닫는 게 꿈이다. 내가 문 닫고 합격할 거다. 그럼 이거만 보셔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게 이거 영어 아닙니까? 영어인데 저 영어 잘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토익 점수를 얘기하겠습니다. 토익 점수로 내가 700점 이상이다. 네, 그러시면은 CFA 공부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은 내가 700 이하인데 어떡하냐? 나는 보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우리 같이 이거 공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실력이 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 때문엔 절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사실 해설자가 말하는 단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당장 뭐 프리미어리그 지금 뭐 보는데 해설자가 갑자기 파월 의장이 뭐 금리를 인상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이런 단어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축구 경기니까 슈팅, 코너링,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단어나 문장 같은 거를 외울 필요도 없고 다 했던 얘기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공부 방법은 일단 요 시저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 방법에 대한 툴은 고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공부하냐? 레벨 1, 2, 3 다 똑같은 패턴으로 공부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1회독. 제가 말한 1회독은 그냥 강의를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의를 그냥 들으세요. 중간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넘어가세요. 한 번에 다 이해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네, 이해가 안 가더라도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회독을 하시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는 그냥 들으시는 게 아니라요. 뭘 만드셔야 되냐면은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슈에이저 교재는 카플란에서 만든 슈에이저 교재는 요약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미 요약집이지만 이걸 다시 한번 요약한 여러분들의 서브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거를 2회독을 들으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밑에 뭘 발견하게 되냐면은 크게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드디어 이해가 됐다 라는 게 있을 거고요. 아까 제가 이거 한 번에 이해되면 이상한 거라고 했죠. 강사분들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에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정말 명석한 두뇌를 갖고 있는 경우. 죄송하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본 적 없습니다. 보통 두 번째에 해당이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때 두 번째 회독을 하면서 서브노트를 만들 때 뭔 생각을 하냐면은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잘못 이해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유해도까지 끝났으면은 이제 문제풀이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서브노트 만들었잖아요. 내가 잘못 이해했다는 것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문제풀이, 파이널 리뷰라고 하는 테스트 뱅크를 푸시는데 이때 총 몇 번을 푸시면 되냐면은 적어도 저는 2번을 푸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가 처음으로 1회독 했고요. 2회독 했고요. 그리고 서브노트 할 때, 만들 때 나도 중간에 일시정지 눌렀다가 다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 3회독이 되고요. 총 5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요렇게 방식대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레벨 1 똑같이 이렇게만 진행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레벨 1, 2, 3 전혀 합격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정말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 저는 안 필요한데요. 내가 서브노트 진짜 싫다. 그럼 안 만들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시험장 가시게 되면은 후회하실 거예요. 왜 후회하시냐? 지금은 CBT인데 예전에는 PBT라고 그래가지고 페이퍼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은 어디서 봤냐면은 일산 킨텍스에서 봤습니다. 킨텍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이페스 코리아에서 항상 저를 착출을 했어요. 그날 시험날 아침 8시까지 일산 킨텍스 앞으로 오래요. 저보고. 왜요? 나보고 연필 나눠주래요. 연필이랑 지우개랑 초콜릿 나눠주래. 왜 저예요? 그러면은 네가 제일 어리잖아, 강사 중에. 네, 그래서 이제 갔죠. 그래서 제가 거의 한 5년, 6년 연속으로 일산의 킨텍스에 가서 아침 7시 반까지 와가지고 이러고 기다려요. 수강생분들. 언제 오나? 시험은 이제 8시 반까지 입실인데 그럼 저기서부터 이제 킨텍스 가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광활하잖아요. 저기서 수강생들이 정말 그 아마겟돈 BGM처럼 다다다다다 올라오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 되게 재미난 풍경이에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야, 쟤는 붙겠다. 그리고 쟤는 아이고 내년에 또 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붙겠다 하시는 분은 일단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자, 그리고 가방이 딱 그 크로스백 하나 혹은 백팩 하나 딱 메고 와요. 칙칙칙칙칙 가요. 그러면서 뭐 저를 보면서 인사하고 저도 시험 잘 보세요 하고 이제 하죠. 쟤는 내년에 또 오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게 없어. 그래서 히말라야 등산 가듯이 우리 지금 저 책들 다 그 배낭에 다 넣어야 돼. 히말라야 등산 가듯이 커리큘럼북 다 넣고 슈에이저기북 다 넣고 강사분들이 주셨던 요인물 다 넣어. 테스트뱅크도 넣어. 자, 그러면은 이거는 일단 일반 가방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선택지는 2개밖에 없지. 등산 가방을 매던가 캐리어를 끌고 오던가. 실제로 그러면은 일산 킨텍스장 오셔가지고 시험을 보실 때 내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딴 거 봐야겠다. 다른 과목 찾아야겠다. 뭐 캐리어 뒤지실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당일 그리고 적어도 시험 날부터 한 일주일 남았을 때 내 머릿속을 계속적으로 리와인드 시키려면은 서브노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부 기간 사람마다 다릅니다. 가끔 강의하다 보면은 어떤 강사분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레벨 3 2달 공부했는데요. 막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런 생각 아예 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냥 정해 드릴게요. 비상경계 그리고 이제 학부생 기준 그리고 직장인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똑같이 레벨 1은 6개월 레벨 2는 7개월 레벨 3는 8개월 잡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 비상경제학부생이고 직장인인 거에서 좀 더 여유가 있다. 내가 상경계다. 그럼 이게 좀 더 5개월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가 돼야 이제 좀 시험 보는데 스케줄상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통 강의 계획표 다 잘 세우실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합니다. 레벨 1의 강의가 총 180개거든요. 180개. 그러면은 얼마나 걸릴까? 저는 보통 이렇게 했어요. 평일에는 3개만 듣자. 인터넷 강의. 그리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한 6개 정도 들어보자. 자, 그러면은 일주일이면은 몇 개가 쌓여요? 어려운 계산 문제인가? 3 곱하기 5, 15. 그리고 주말에는 12. 그러면은 총 27개가 쌓이게 되죠. 네. 그러면은, 한 주에 내가 27개에서 30개 정도 들을 수 있구나. 근데 180시간의 강의가 있구나. 자, 그렇게 되면 나는 한 6주 정도면 다 듣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럼 좀 더 길게 잡아가지고 한 8주. 9주면 일단 정규 강의나 들을 수 있겠네. 8주, 9주면 몇 달이에요? 2달이죠. 그럼 나머지 2달 동안 1회독 한 다음에 나머지 동안 뭐 하면 돼요? 저랑 같이 이거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스케줄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게 이거일 것 같아요. 이거 왜 따야 되냐? 왜 따야 되냐? 많은 분들이 좀 동기는 다르실 것 같아요. 이걸 왜 따야 되냐? 제가 좋았던 것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되게 좀 자격증도 컬렉팅 하려고 했고, 뭐 학위 같은 거 좀 또 대그리도 막 컬렉팅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AICPA도 있고, CFA도 있고, MBA 대그리도 있고, PhD 대그리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쭉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더닝크루거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더닝크루거 이펙트. 사람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엔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간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공부하게 되면은 자신감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대요. 야,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학부만 나와서는 들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서서히 공부량이 점점 쌓아지게 되면서 자신감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계시면은 그만큼 내가 조금만 아는 건데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 과정을 가는 게 전 참 좋았던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직할 때. 이직할 때인데 일단 우리나라 기준도 있고 외국 기준도 있는데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경력사원을 뽑을 때 자격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MBA degree or CPA Charter Preferred라고 써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는 MBA 데그리랑 CFA 차터 데그리랑 약간 동일시하게 취급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상대방이랑 명함을 주고받잖아요. 혹은 이력서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이력서를 딱 봤는데 명함을 봤는데 CFA 차터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제 머릿속에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사람은 이 셋 중에 하나겠다. 첫 번째, 자, CFA 차터가 됐어요. 적어도 직장 다니면서 2년 반, 3년은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신 분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 그지 않아요? 독하잖아. 독한 사람. 야, 이게 독하다. 뭐 좋은 말로는 성실하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가 독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대체 CFA 차터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독하지가 않아요. 성실하지도 않아요. 근데 차터래. 뭐예요? 똑똑하구나. 똑똑하구나. 세 번째 경우에는 뭘까요? 둘 다구나. 세상에 독한데 똑똑하지. 둘 다구나. 여러분들이 인사 담당자예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근데 추천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독해요. 뽑을래요? 안 뽑을래요? 난 뽑을 것 같아요. 독하다는데. 자기 일 하나는 진짜 책임감 가지고 하겠구나. 어떤 사람이야? 얘 똑똑해요. 뽑아야지, 그러면은. 얘 독한데 똑똑해요. 뽑아야지. 무슨 말이냐?
명함에 CF가 있거나 이력서에 CF가 있으면은 이직할 때 상대방은 이 셋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직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논리학에서도 있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있어요.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뭔가 논리적인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류지만 인간 사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CF라고 적혀 있으면은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받을 때 저희 이제 담당 교수님이 계셨어요. 노르웨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과거 제가 이력서를 쭉 보니까 메릴 린치에서 근무했더라고요. 근데 CF는 없었어요. 물론 교수님이지. 뭐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교수님이랑 처음 저랑 인터뷰를 볼 때 얘기가 교수님이 첫 마디가 뭐였냐면은 지웅이 네 이력서를 봤는데 CF에 있더라. 그래서 혹시 내가 너한테 무식한 질문을 해도 이해를 해달라 라고 교수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 말은 뭐예요? 제가 그런 게 없었으면은 교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직할 때도 도움이 되고 내가 뭔가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설명할 필요도 없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물어보는 거. 이거 따도 소용 없던데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네. 따도 소용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두 가지로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따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어요. 따도 소용없는 경우가.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친했던 애랑 같이 술을 먹는데 걔가 지금 백수거든요. 걔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지웅아, 왜? 그러니까 너 기억나지? 중1 때. 얘기해봐. 그러니까 야, 그때 내가 우리 학교 짱이었잖아. 그때 옆에 중학교 애들이랑 패싸움 했던 거 기억나지? 야, 그때 내가 딱 등장하니까 상대방 중학교 애들이 다 도망갔던 거, 야, 그때 아직도 통쾌해서 내가 잊혀지지가 않는다 라고 해요. 그럼 전 뭔 생각될까요? 친구 앞에서는 그래, 너 최고였지 라고 하는데 마음속으로는 야, 얘가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서 살 건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아마 그런 마인드가 마음속에 있으실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내가 했던 것만 가지고 평가를 받고 했던 것만 가지고 대우를 받으려고 할까? 나도 소용없던데 라고 말하신 분들은 레벨 3까지 패스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무런 노력을 안 하신 분들입니다. 레벨 3까지만 패스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우를 받는다?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왜냐면 레벨 3 패스한 다음에는 다시 또 다른 노력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멈춰있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삶을 가지게 되는 거겠죠. 두 번째, 나도 소용없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거 따도 소용없던데 라는 말씀하신 분들을 보면서 한 번도 이거 가지고 계신 분을 못 봤어요. 네. 근데 저는요, 웃긴 얘기인데 다 있거든요. 네.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따면 소용이 있습니다. 따면 소용이 있어요. 따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조금 더 많은 선택의 가지수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많아진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을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고 다양성 있게 만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명심해야 될 것 공부하시면서 쉬운 건 아닌데 커피 드십니까? 커피? 오늘 드셨어요? 어제는? 먹었지. 그럼 여쭤볼게요. 커피 나 한 달 동안 매일 마셨다고 해서 나한테 상 줘보신 적 있으세요? 야, 지웅아 너 수고했다. 한 달 동안 커피를 매일 마셨어. 야, 오늘은 진짜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런 적 있으셨어요? 없죠. 자, 그럼 물어보자. 헬스장 일주일 연속 갔어요. 그날 치킨 시켜 안 시켜? 시키지. 오늘은 뿌링클이다. 오늘은 순살 반반이다. 오늘 진짜 치팅데이다 이러면서 시키잖아요. 신기하네. 시험 끝난 날 놀러 가자라는 마인드는 당연한데 왜 아메리카노를 매일 마셨는데 한 달 동안 매일 마셨는데 왜 상을 안 줄까요? 무슨 차이일 것 같으세요? 의욕이랑요.
루틴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헬스장을 가고 시험 공부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꾸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고 시험 공부하는 거를 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왜 노력이라고 생각하냐? 내 자신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서 보상 심리가 생겨요. 밴쿠버 올림픽을 준비하던 김연아 선수에게 기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스트레칭 하고 계시던데 스트레칭 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기자가 생각했던 대답은 이런 거였겠죠. 뭐 제가 밴쿠버 올림픽에서 쇼트 프로그램에서 뭐 이렇게 잘 돌고 뭐 이렇게 잘 하는 걸 상상을 했습니다. 였는데 김연아 선수가 뭐라고 해요?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뭔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수영 훈련을 하고 있던 마이클 펠프스에게 기자가 물어봅니다. 수영할 때 무슨 생각하세요? 마찬가지로 펠프스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오늘이 무슨 일인지도 몰라요. 전 그냥 수영만 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력이 아니라 루틴이었던 거죠. 공부하는 기간은 굉장히 길 수 있습니다. 길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하는 것들을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자꾸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보상 심리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 보상 심리는 여러분들을 멈추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멈추면은 결국 결과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메리카노 같은 거다라고 한번 생각해 주세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기엔 되게 힘들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그 헬스장 가기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헬스장에서 맨날 웨이트만 하시는 그 쇠질 하시는 분들, 하루라도 웨이트 안 하면 답답하잖아요. 어제 하체 했으니까 오늘 상체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가시지, 내가 오늘도 가는 게 노력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냥 나의 루틴인 거지. 네,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좀 뭔가 이게 다 그냥 내 루틴이다, 그냥 하는 거지. 김연아 선수의 스트레칭 같은 거고 마이클 펠프스의 수영 같은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된 것 같은데 Q&A는 이거 끝나고 저희가 받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어느 영화 배우의 골든 그 수상식 시상 소감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매튜 맥커니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배우. 그 사람이 수상 소감 나와서 정말 멋있는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15살 때 자기가 정말 존경하시는 분이 자기한테 와서 물어봤대요. 야, 너의 히어로가 누구냐? 그러니까 매튜 맥커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10년 후의 접니다. 라고. 25살의 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25살 때 와서 물어봤대요. 이제 너의 히어로를 만났니? 10년 뒤에 자기였으니까요. 그러니까 매튜 맥커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도 안 된다고. 난 아직 만난 적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물어봐요. 네 히어로가 이제 누군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10년 뒤에 나라고. 그래서 매튜 맥커니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평생 자기 히어로를 만날 수 없을 거래요. 항상 자기는 10년 뒤에 자기가 자기 히어로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그 길을 나는 분명히 쫓고 있다는 거고, 그런 기간 동안 항상 감사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CF 레벨 3가 목적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나아가는, 성장하는 삶을 하면서 우리 같이 체이스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레벨 1, 2, 3 같이 함께 하면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고요. 단언컨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자격증이라는 거 확신하면서 오늘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